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오즈 파트너스의 장하주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들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산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희소성 그리고 채굴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산이 앞으로 가격에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저 사람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을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개를 가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비트코인 한 개를 온전히 가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요. 0.23%입니다. 1000명 중에서 2명에서 3명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다들 죽기 전에 비트코인 한 개 가지기 목표를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단순히 비트코인이 비싸니까 한 개 가지기가 어렵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구조적으로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희소성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한 개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중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가 발행이 되어 있지만 일부는 영구 분실 상태고 그리고 일부는 기관들의 ETF 자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장사들이 장기 보유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내놓아진 유통되는 거래량은 생각보다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발행량은 절대 죽을 때까지 늘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자산도 이렇게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완전히 고정된 구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게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쳤을 때 이 중에서 죄송해요. 0.23이 아니라 0.27%네요. 네, 0.27%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희소성 측면에서 정말 디지털 금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디지털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치는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 축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ETF가 사들이고 상장 기업들이 쌓아놓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코인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예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한계가 가지기 힘든 비트코인의 희소성, 공급적인 물리적 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시킨 건데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아니면 어디까지 오를까요? 라고 질문을 주실 때 우리가 먼저 생각을 봐야 할 게 마이너들의 채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시장의 가격의 지지선이다라고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파는 가격보다 더 높게 된다면 마이너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원봉사자가 아닌 이상 더 이상 코인을 캐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나라별로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색일수록 채굴 비용이 높고 연한 색일수록 저렴하게 채굴할 수 있는 구간인데 대표적으로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남미 국가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들이 채굴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유럽이나 일본, 한국이나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들 전기세 하면 손을 덜덜 떠실 텐데 비싼 곳은 채굴 한 개당 비용이 6만 달러 그리고 많게는 8만 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할 때 6만에서 8만 달러라는 건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 채굴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나타나지 네.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구간이 가격의 지지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급 쇼크로 이어진다면 다시 가격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채굴자들의 가격과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실제로 가격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채굴자,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비트코인 이야기할 때 보통 몇 개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에 사요?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자산 관점으로만 저희가 보고 있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의 강점은요. 이 네트워크 구조가 탄탄하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유입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비트코인 시스템은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노드가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비트코인의 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집권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전 세계에서 각자 그 장부를 보관하고 기록하고 복사하고 서로 검증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부를 들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우리가 노드 운영자다라고 부르는데 채굴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검증만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노드 수가 작년부터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자만 직접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증하고 보관하는 이 노드 수도 늘어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시장에 뭐가 좋냐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직접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네트워크가 더 분산되고 견고해지고 비트코인이 그만큼 더 안전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 회사들 보면 트래픽이 많아지면요. 서버를 더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노드를 추가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기초 체력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드 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작년 초부터 굉장히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그만큼 강력해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채굴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그중에서도 이 시장의 가장 큰 손, 세력이라고 불리는 기관들의 ETF 자금 유입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ETF 유입량은 진짜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을 만큼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신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큰 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변동성을 맞이했는지 살펴보실 텐데 실제로 시장에서 최근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색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위쪽에 초록색 그래프가 유입량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이 ETF의 유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맨 아래쪽에 푸른색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보시면 ETF로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고 이 초록 색깔 그래프가 유입이 될 때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시간차로 들어오긴 하지만 자금이 유동성이 높아진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은 정말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선 이전에 ETF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재를 조금 뿌리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지금 자금 유입이 잠시 줄어들면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최근에 유출량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실제로 3월 중순부터 비트코인이 굉장히 침체기 구간이다 불릴 만큼 가격 조정분이 나오긴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유입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르고 유출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구나를 볼 게 아니라 ETF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요. 매수를 해서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도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보관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말 그대로 공급량을 좀 더 확보하고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가 들어오면 단순히 매수세가 붙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희소성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시장에 좋은 기사가 뜨면은 뭐 좋은 뉴스가 나와도 왜 안 올라? 왜 이런 기사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럴 때는 진짜 지금 ETF 자금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표를 확인을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희소성과 또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보유하는 게 또 많은 투자자분들의 꿈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개를 보유하게 되면 상위 0.27% 안에 든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흥미롭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채굴 단가도 너무나 중요하죠. 현실적인 비트코인 가격의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지선은 좀 지켜주는 모습들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구조 속에서 ETF에 관한 자금 유입들도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계속 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속도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비트코인 고점이 오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노드수라든지 채굴자들의 가격 지지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 스폿 볼륨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시장 안에 열기를 한번 담은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깔린 이 회색깔 점점점 보이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버블버블 같이 보이는 게 하나의 특정 구간의 거래량을 뜻하는데 크기가 클수록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색이 붉은색으로 갈수록 시장이 과열에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붉은 구간을 우리가 오버히팅 구간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거래가 많았다라기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가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점에 이 버블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말 그대로 시장의 유동성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추격 매수하는 구간일 수도 있겠고 그 구간이 누군가는 아니면 매도를 하는 구간이어서 그 부분이 오더 북상해서 굉장히 몰려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면서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 그래프를 하나 그려왔어요. 이게 보시면 2024년 작년 7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신고점을 돌파해줬지만 10만 9천까지 갔지만 실제로 보신다면 아직 붉은 색깔 점이 그 이후에 찍히지 않았어요. 분홍 색깔까지만 찍혔는데 오버히팅 구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번 불장 사이클, 강세장 사이클에서 아직까지 오버히팅 구간이 안 나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진짜 불장이 오게 된다면 이 오버히팅 구간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고 그리고 왼쪽에 이 쌍봉 구간이 저희가 21년도 불장인데 그때 보시면 오버히팅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막 본격적인 예열 구간에 다다랐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 낙관적인 분위기만 잔뜩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보실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ETF 숏 포지션 추이표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막 또 반등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반대의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숏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이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떨어질 것에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건다라고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최근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구간에도 단기간에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년도 이후에 코로나 이후로 이 숏 포지션이 올해 가장 높게 나온 구간을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너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들이 많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시장 내부에서 견제 장치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를 보면서 가격이 오를 때 지금이니 하면서 막 전체 물량을 다 올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낙관에 들뜨지 않고 이 철저하게 양방향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 자산을 바라보고 있을지 그리고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 횡보한다 뿐만이 아니라 오를 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횡보할 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하락했을 땐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 건지 구체적으로 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머릿속에 요새 이런 질문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불장 사이클의 비트코인 고점이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제가 재미있는 표를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드린 올해 불장의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주 다양한 기관들이 이렇게 표를 내놨습니다. 블랙록이라든지 뭐 피델리티, 스탠다드 차트 같은 그런 전통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까지 다양한 입장을 내놨는데 단순히 이건 운으로 아니면 뭐 때려 맞추기용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을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자산 운용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70만 달러를 제시했어요. 그럼 무려 비트코인이 9억 7천만 원까지 오른다고 제시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댓글을 하나 읽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항상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일 때 살 걸, 3천만 원일 때 살 걸, 아니면 이제는 나중에 10년 뒤에는 비트코인 10억일 때 살 걸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댓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이 자산 운용사들이 이 숫자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내놓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이 숫자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도달할진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이게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 우리가 상상 속의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미 비트코인 가격을 봐온 사람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스팟 거래량 분포를 보면 과열 구간보다는 중립적인 톤이 유지되고 있고요. 또 조용한 매집들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ETF 쪽에 관한 숏 포지션은 좀 늘어가고 있죠. 시장이 또 한쪽으로만 기울지는 않고요. 양방향 베팅이 오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기관들의 비트코인 목표가를 보면은 무려 이제 100만 달러를 이야기하는 곳도 있고요. 10만 달러를 기준점으로 삼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다른 자산과의 비교군들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팀장님 보실 때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다들 이제 비트코인을 너무나도 잘 접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군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경쟁력이 강한 건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차트로 저도 눈 뜨고 코 베인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보다 다른 자산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른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률을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이 지금 골드의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수익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게 S&P 500의 수익률인데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자산군이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왜 사야 합니까? 지금 그냥 안전한 금이라든지 그리고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코인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고 그리고 실제로 단타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코인을 하시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매도하는 버튼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이다라는 말보다 검증됐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렇게 세 가지 수익률을 살펴본다면 비트코인 수익률이 당연히 더 높을 거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수단을 썼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의 피난처로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를 짤 때 뭐 전체 투자 자산에서 100%를 비트코인에 넣어라라고 하는 주의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만 자산군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했을 때 금 같은 경우에 조금 해칭 수단으로 놔두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얼만큼 차지를 할지 직접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익률 보면서. 그래서 S&P 500도 사실 미국의 우량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긴 흐름 속에서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수익률을 따지면 비트코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S&P 500이라든지 미국 증시라든지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M7 기업들이 기술주가 수익률을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수 전체 체감 수익률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희소성과 탈중앙화된 그런 성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군과 성격이 굉장히 다른 자산군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법안을 하나 그래서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준비금으로 들어온다, 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면에서 풀어가고 있는지 미국 연방의 애리조나주에서 나온 입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법안 내용을 해석을 해보자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주 정부의 미청구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자산을 스테이킹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로 들어서 어떤 시민이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거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연락도 되지 않아요. 기존 금융 시스템이라면 이건 미청구 자산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자산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미정부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보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을 하거나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 굉장히 이게 만약에 진짜 통과가 된다면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냥 대봐야긴 하지만 그래도 법안이 이렇게 실제로 입법이 된다는 거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구나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에서 발의가 되고 또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점, 정치권 내부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점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의회를 통과시키고 나서 결국에는 법률로 확정하는 구간이 있는데 법률로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모두 통과하고 법률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최종 서명 문턱에서 좀 주저앉았어요. 여기 보시면 거부 사유가 담긴 공식 서한을 다루고 있는데 단순히 이걸 주지사가 했던 말이 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로 끝낸 게 아니라 왜 지금 비트코인을 제도에 넣는 게 위험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주지사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살펴보신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지금 아직 충분히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산의 가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담보하거나 운영한 데는 시기상조다.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바라보는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지금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자의 목적성보다도 좀 더 비트코인 내부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제도권 움직임을 더 많이 파악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도 많이 담았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잘 가는지 요새는 가는 코인들이 더 가고 무거운 코인들이 더 갑니다. 시가총액이 제일 무거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높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앙은행도 뭐 상장 기업들도 국가도 이 자산을 바라보고 있고 이 핵심 자산으로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채굴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편입을 하나의 대체 자산으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정리를 해보자면 누가 더 싸게 샀느냐보다도 누가 더 일찍 축적해서 오래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방송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주요 자산군과의 수익률 비교 그리고 또 애리조나주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결렬이 됐지만요. 추후에 또 시장 변동성 있을 만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보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도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뉴스룸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소화하셔서 좋은 투자 전략으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 함께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